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가 없는 한 아이에게 우연히 만난 한 호랑이가 아이의 동생이 되어준 이야기랍니다. 아이를 형으로 섬기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해준 호랑이 동생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도 1시간 동안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생이 된 호랑이. 부모를 일찍 여윈 아이가 있었답니다. 혼자 남게 된 아이는 작은 아버지 댁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아이는 담이 커서 겁은 없었지만 작은 어머니가 몹시 구박을 했기 때문에 매일 울면서 지내었지요. 작은 아버지는 아이를 구박하지 말라고 작은 어머니를 야단쳤어요. 작은 어머니는 작은 아버지가 있는 데서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척하고 작은 아버지가 나가고 나면 여전히 못 살게 굴었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담 밑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느냐?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더 서럽게 울었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아이가 말을 안 해도 작은 어머니가 아이를 또 서운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작은 아버지는 다음 날 일찍 아이를 불렀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좋겠구나. 내가 너를 보살펴 주어야 하겠지만 네 작은 어머니가 너를 몹시 미워하니 이 집에서 네가 하루인들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떡을 먹으면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편히 살아라. 작은 아버지는 떡을 한 마리나 해서 아이의 등에 지워주었답니다. 아이도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와 길을 떠났지요. 한참 가다 보니 높은 고개가 나왔어요. 고개 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요. 사람들이 왜 고개를 넘지 않고 모여 있을까?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고개를 올라가기 시작하였어요. 한 사람이 아이를 잡았답니다. 왜 그러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 고개 위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단다. 사람이 100명이 되면 호랑이가 잡아먹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100명이 모이면 함께 넘어가자꾸나. 아이는 그 말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였어요. 무슨 호랑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또 호랑이가 있더라도 나같이 부모도 없는 아이는 죽어도 괜찮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넘기 시작하였어요. 가다 보니 배가 고파져 아이는 떡을 꺼내 우적우적 먹었답니다. 고개 위에서는 호랑이가 고개를 올라오는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아이를 가만히 보니 아이가 무슨 돌 같은 걸 먹으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훌쩍 뛰어 아이 앞으로 왔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보았지만 놀라지도 않았어요. 네가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구나. 자, 나를 잡아먹겠거든 어서 잡아먹으렴. 아이가 호랑이에게 말하였어요. 아이의 말에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났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세면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을까? 조심해야지. 호랑이는 생각하며 아이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왔어요. 아이는 호랑이가 따라오거나 말거나 떡을 먹으며 가던 길을 계속 갔답니다. 아이가 떡을 하도 맛있게 먹으니까 호랑이도 먹고 싶어졌어요. 잡아먹지는 않을 테니 네가 먹는 것을 나도 좀 주렴. 호랑이가 아이에게 말하였지요. 그때 마침 아이 앞에 하얀 차돌 하나가 있었답니다.
아이는 얼른 차돌을 주어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차돌은 아이가 먹는 떡과 똑같이 생겼으므로 호랑이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차돌을 꽉 깨물었지요. 아이코 아야!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차돌을 뱉어내더니 아이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아이고 형님, 제가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흘끗 보더니 태연하게 말하였어요.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잡수시니 힘도 나보다 훨씬 세겠구려. 형님은 왜 혼자서 다니시오? 호랑이의 말에 아이는 말하였어요. 나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어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이야. 호랑이는 마침 잘 되었다는 듯 이야기하였어요. 그럼 앞으로는 나하고 사십시다. 내가 앞으로 형님을 잘 모시고 장가도 가게 해드릴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호랑이는 아이를 등에 태우고 깊은 산속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어요. 산속에 아이를 내려놓은 호랑이는 집 지을 나무를 훔쳐오고 기와도 훔쳐오고 하더니 목수까지 업어와서 집을 짓게 하였답니다.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는 아이가 먹을 음식도 어디서 가져오는지 매일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매일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형님, 이름도 지읍시다. 내가 호랑이고 내 형님이시니 앞으로 호형이라고 합시다. 아이도 좋다고 하였어요. 호형은 어느덧 어른이 되었답니다. 형님, 이제 장가를 가셔야지요. 호랑이가 말하였어요. 야, 이 녀석아, 이 깊은 산중에서 누구에게 장가를 든단 말이냐? 호형이 짜증스럽게 말하자 호랑이는 걱정 말라며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다음 날이 되었답니다. 호랑이는 예쁜 여자를 태우고 날듯이 돌아왔어요. 여자는 기절해 있었지요. 자, 천리 밖에서 데리고 온 이 처녀가 형님의 색시요. 나한테는 형수님이 되겠구려. 사실 호랑이는 혼례를 치르는 집에 가서 새색시를 업어온 것이었어요. 호형은 기절한 여자에게 찬물을 붓고 팔다리도 주무르고 하여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호랑이한테 잡혀온 것 같은데? 여자는 호랑이는 없고 호형이 자기를 돌보고 있으니 어리둥절해서 물었지요. 사실 그 호랑이는 내 동생인데 내게 색시가 없으니 당신을 업어온 것이오. 당신은 여기서 나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자가 안 된다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앞마당에는 호랑이가 떡 버티고 앉아 있었지요. 여자는 얼른 방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할 수 없군요. 호랑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여기서 당신하고 살겠어요. 그 대신 호랑이가 나를 해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자의 말에 호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호랑이는 당신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것이오. 해치기는커녕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이오. 다만 당신은 호랑이가 해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답니다. 이 산은 당신이 살던 집에서 천리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호형은 장가를 들었고 그럭저럭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말하였어요. 형수님, 친정에 가고 싶으시지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 고였어요. 가고 싶지만 길도 모르고 너무 멀어 어떻게 갑니까? 여자는 갑자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각나 울었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형님하고 다녀오십시오.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더니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조금 뒤 돌아온 호랑이는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지요. 형님, 이 당나귀의 가죽을 벗겨주세요. 호랑이의 말에 호형이 당나귀를 죽여 가죽을 벗겼답니다. 호랑이는 호형이 벗겨놓은 당나귀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호랑이는 영락없는 당나귀가 되었답니다. 자, 이제 형수님은 친정에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세요. 그 말에 여자는 아버지, 어머니 옷감이며 동생들 놀이개 등 그동안 호랑이가 물어다 준 것들을 한 보따리 꾸렸답니다. 짐도 내 등에 싣고 형님과 형수님도 내 등에 타고 꽉 붙잡으세요. 호형이 시키는 대로 하자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하룻밤을 달리자 마을이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그때부터 당나귀인 것처럼 천천히 갔답니다. 형수님, 친정에 가시면 제게는 여물을 주지 마시고 조밥이나 한 사발 주라고 하십시오. 호랑이가 가면서 말하였어요. 드디어 여자의 친정에 도착하자 호랑이한테 물려간 딸이 살아왔다고 잔치가 벌어졌지요. 당나귀한테도 여물을 주려고 하자 여자가 재빨리 말하였어요. 그 당나귀는 여물을 먹지 않으니 조밥이나 한 사발 갖다 주세요. 이상한 당나귀도 다 있구나. 어머니는 딸의 말대로 조밥을 갖다 주었답니다. 얼마 뒤 개 한 마리가 당나귀 가죽을 쓴 호랑이 앞에서 조밥을 먹으려고 코를 킁킁거리자 호랑이가 얼른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집에서는 개가 뼈다귀만 남았다고 난리가 났지만 설마 당나귀가 개를 잡아먹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호형과 형수만 짐작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어떤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3년 전 여자와 혼례를 치른 그 남자였지요. 혼례를 치르자마자 여자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호라비가 되었답니다. 당신은 나와 혼례를 치렀으니 내 아내요.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남자가 말하였어요. 여자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어요. 나는 벌써 이분의 아내가 되어 3년이나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갈 수는 없어요. 여자의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이번에는 호형에게 말하였어요. 당신,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이 여자를 아내로 삼기로 합시다. 산 속에서만 살아온 호형은 자신이 없어 얼른 호랑이에게 갔답니다. 난 내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호랑이가 자신 있게 말하였어요. 형님, 아무 걱정 말고 내기를 하자고 하세요. 무슨 내기를 하든 형님이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내기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내기는 활 쏘기였어요. 먼저 그 남자가 활을 쏘았지요. 웬일인지 화살은 표적에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조화를 부려 화살이 빗나가게 한 것이지요. 이와 달리 활이라고는 구경도 못 해본 호형이 쏜 화살은 한 대도 빗나가지 않고 표적 한 가운데에 맞았답니다. 역시 호랑이가 조화를 부린 것이었어요. 다음 내기는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었지요. 호형은 호랑이는 타보았지만 말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답니다. 호형은 남자에게 말하였어요. 나는 말은 탈 줄 몰라도 당나귀는 잘 타니 당나귀를 타고 강을 건너겠소. 남자와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답니다. 말을 타고 건너기도 힘든데 당나귀를 타겠다니. 아무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드디어 그 남자가 탄 커다란 말과 호형이 탄 당나귀가 강을 건너기 위해 출발하였어요. 말과 당나귀가 동시에 붕 뛰어올랐지요. 그때 당나귀가 어흥하며 호랑이 소리를 냈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말이 놀라서 강 한가운데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답니다. 당나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훌쩍 뛰어 무사히 강을 건넜지요. 두 번째 내기도 호형이 이겼으므로 남자는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호형과 아내는 그렇게 며칠 더 묵다가 다시 당나귀를 타고 산으로 돌아왔지요. 그때부터 호형은 아내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처갓집에 다녀왔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형님,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죽으면서 형님 큰 벼슬이나 시켜드리고 싶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호랑이의 말에 호형이 눈물을 흘렸어요. 난 벼슬도 필요 없으니 죽지나 말게. 호랑이는 슬픈 듯이 고개를 저었답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서울로 가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 테니 형님이 며칠 뒤에 남아서 나를 잡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잡히고 있다가 형님한테 잡혀 드릴 테니 꼭 나를 잡으세요. 그러면 형님에게 큰 벼슬이 내려질 것입니다. 호랑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호형이 말릴 사이도 없었지요. 어쩔 수 없구려. 아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니 아우의 말대로 서울로 갑시다. 호형과 아내는 천천히 산을 내려와 서울로 향하였어요. 서울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주막에 들어가 물어보니 호랑이가 날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나라에서는 동네마다 방을 붙였는데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는 정승벼슬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서울에는 전국에서 총을 잘 쏜다는 포수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요. 호형은 차마 자기와 같이 살던 호랑이를 죽일 수가 없어 망설이고만 있었답니다. 며칠 뒤였어요. 호형은 뒷산에 올라가 서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갑자기 호랑이가 호형에게로 달려왔어요. 뭐 하세요, 형님? 나를 잡으라니까요. 호랑이는 호형에게 총을 한 자루 던져 놓았어요. 내가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올 테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쏘십시오. 호랑이는 다시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어요. 조금 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호랑이도 호형 앞으로 왔지요. 형님, 어서 나를 쏘세요. 형님이 지금 나를 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쏠 것입니다. 나는 기운이 없어 더 달아날 수도 없습니다. 호랑이의 말에 호형은 눈물을 머금고 호랑이를 쏘았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일어났답니다. 호랑이를 잡았다! 호형은 슬퍼하며 호랑이를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나라에서는 약속한 대로 호형에게 정승벼슬을 주었답니다. 어물전의 바보 아들. 옛날 한양의 시전에 어물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간 어리석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밖에 잠깐 볼 일이 있어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가게 잘 보거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물전을 맡기고 외출하였지요. 얼마 뒤
어물전에 온 손님이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영존께선 계시느냐? 아들은 영존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저 생선 이름 가운데 하나려니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아들은 우리 가게에 없어요 라고 대답하였어요. 손님이 또 물었답니다. 그럼 영당께선 계시느냐? 그것도 우리 가게에 없어요. 아저씨는 자꾸 없는 것만 찾으시네. 손님이 간 뒤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방금 다녀간 손님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하였어요. 너는 영존 영당도 모르느냐? 영존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일컫는 말이고 영당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가게에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윽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다.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구나. 아까 그 손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러 온 것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돌려보냈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사가라고 할걸. 뭐라고? 이 녀석이?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손님이 찾아왔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물건이라 생각하다니 정말 못 말리는 아들이었지요. 며칠 뒤 아버지는 시골에 다녀올 일이 생겼답니다. 일주일이나 가게를 비워야 했지요. 그런데 아들에게 어물전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장사를 잘못하여 손해를 볼 게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는 어물전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당부하였어요. 내가 집에 없는 동안 혹시 손님이 찾아오면 아버지가 시골에 가셨다고 말하고 손님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거라. 알았지?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되풀이해 말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적어주었어요. 아버지가 떠나자 아들은 종이 쪽지를 소매 속에 넣어두었지요. 그리고 틈만 나면 꺼내서 그 내용을 외웠답니다. 닷새가 지났어요. 그때까지 아버지를 찾아오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지요. 아들은 생각하였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오잖아. 종이 쪽지를 외우느라고 괜히 헛수고했네. 아들은 종이 쪽지가 쓸모없게 되었다고 여겨 종이 쪽지를 아궁이 속에 넣어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저녁이었지요.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계시느냐? 손님이 묻자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이미 종이 쪽지를 태워버려 손님이 찾아오면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당황한 나머지 빈 소매 속을 괜히 뒤지다가 없어졌는데요? 라고 대답해버렸어요. 손님은 눈이 등잔만해졌지요. 없어지다니, 그럼 돌아가셨단 말이냐? 놀란 손님이 다그쳤어요. 아들은 풀이 죽은 얼굴로 머리를 숙이더니 힘없이 대답하였어요. 어제 태웠어요. 종이 쪽지를 태웠다는 말인데 손님은 이 말을 화장했다는 말로 알아들었지요. 네가 상심이 크겠구나. 그럴수록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손님은 아들을 위로해주고 돌아갔답니다. 어물전 주인이 갑자기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다고 해명해야 했어요. 바보 아들의 동문서답 때문에 아버지만 애를 먹었답니다. 거북이준 용의 수염.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선비가 있었답니다.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자꾸 떨어지기만 하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떨어지기만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관상쟁이한테 가서 관상을 보아달라고 하였지요. 내가 평생 공부만 하였는데도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기만 하니 왜 그런지 좀 봐주시오. 관상쟁이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하였어요. 선비님은 앞으로 과거를 보아도 붙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빌어먹을 관상이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돌아왔어요. 선비는 몇 년 뒤 또 과거를 보러 갔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시장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거북 한 마리를 사게 되었지요. 어떤 어부가 팔려고 잡아온 거북인데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산 것이었어요. 선비는 거북을 강에 놓아주고 돌아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지요. 꿈속에 젊은 귀공자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없으니 이거나 드리지요. 귀공자는 선비의 턱 밑을 한번 꾹 누르고는 사라졌어요. 동시에 선비도 잠에서 깨어났지요. 잠에서 깨자마자 턱 밑을 만져보았더니 뭐가 나려는지 간질간질 하였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그 거북이 꿈속에 나타난 것인가?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과거 시험장으로 갔답니다. 선비는 웬일인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꿈 덕분일 테지만 선비는 아예 꿈을 꾼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하였어요. 장원급제를 한 탓에 선비는 벼슬을 얻었답니다. 어느 날 높은 벼슬아치가 된 선비가 관상쟁이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지요. 관상쟁이들이 나보고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 했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가. 관상쟁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가 관상쟁이들을 혼내주어야지. 선비는 생각하였어요. 아무튼 전국에 있는 관상쟁이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관상을 보시오. 선비는 트집을 잡아 관상쟁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명령하였지요. 관상쟁이들은 저마다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선비의 관상을 보았답니다. 관상을 본 다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였어요. 나리의 관상은 평생 빌어먹을 발자인데 어떻게 벼슬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관상쟁이들의 대표가 그렇게 말하였어요. 아무래도 나리의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나리와 함께 생활해야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다음 날부터 관상쟁이 한 사람이 선비와 함께 생활하였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으며 심지어는 변소에도 같이 갔답니다. 선비의 습관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관상쟁이가 아무리 보아도 선비의 관상은 빌어먹을 팔자였어요. 관상쟁이는 선비가 높은 벼슬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 뒤였어요.
선비가 세수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던 관상쟁이는 무릎을 탁 치더니 선비의 턱을 치켜 올렸지요. 옳거니 이 수염이 원인이었구나. 선비는 느닷없이 관상쟁이에게 턱을 쳐들려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보고 있던 관상쟁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구나. 관상쟁이가 턱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긴 수염 한 올이었어요. 이 수염은 용의 수염인데 아주 용한 수염이지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사람만이 이 수염이 있답니다. 이 용의 수염이 어찌하여 나리의 턱에 붙게 되었을까요? 관상쟁이의 물음에 선비는 몇 해 전의 꿈 생각이 났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북을 사서 강에 놓아준 적이 있어. 그날 밤 한 기공자가 꿈에 나타나서는 내 턱에 무엇인가를 턱 붙이고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이 수염이 생겼소. 선비의 말에 관상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래도 그때 구해준 거북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용의 수염을 붙여주고 간 모양이군요. 선비는 관상쟁이들을 혼내주려다가 자기가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도 하게 된 내력을 알게 되자 옳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벼슬아치가 되었답니다. 바위로 태어난 포수들. 금강산에 포수가 한 사람 살았답니다. 포수가 쏜 총 한 방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졌지요. 어느 날 포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어요. 백두산에 사슴이 많다면서요? 그게 언제부터 난 소문인데 자네는 이제야 알았나? 집으로 돌아온 포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백두산은 사슴들이 많다고 하니 그곳으로 옮겨서 사냥을 해야겠군. 다음날 포수는 아내와 아들 복철이를 데리고 백두산으로 갔답니다. 냇물이 흐르는 양지 바른 언덕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어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난 시험 삼아 나가봐야겠구나. 아버지, 사슴을 꼭 잡아오세요. 포수는 가족들과 헤어져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열흘, 20날, 한 달, 2달이 지나도록 사냥을 간 포수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복철이는 어머니와 함께 숲속을 매일 바라만 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시려나 봐요. 얘야, 아니다. 아버지는 꼭 돌아오실 것이야. 어머니는 복철이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복철이는 3년 동안 숲을 뒤져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어머니, 백두산에는 포수만 잡아가는 놈이 있대요. 아버지는 훌륭한 포수시니까 짐승에게 잡힌 게 아닐 거예요. 꼭 그 놈을 잡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어요. 복철이는 주먹을 꼭 쥐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놈을 어디에서 찾는단 말이냐. 틀림없이 백두산 안에 있을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겠어요. 이튿날 복철이는 보찜을 메고 집을 나섰답니다.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도 산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 날 새벽 총소리가 숲을 깨웠어요. 복철이는 깜짝 놀라 총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았지요. 어떤 포수가 산 비탈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복철이가 포수를 쫓아가는데 다시 한번 땅 소리가 나더니 포수가 쓰러졌어요. 혹시 저 포수를 쏜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복철이는 풀 속에 숨어서 포수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복철이는 배가 고파 산 열매로 배를 채웠어요. 그리고는 벚나무에 상처를 내어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한 다음 그 물을 마셨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쓰러진 포수 옆에 섰답니다. 그는 쓰러진 포수의 총을 옆에 끼더니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복철이가 들키지 않게 뒤를 쫓아갔지요. 포수는 깊은 숲속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주인 계십니까? 복철이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웬 놈이냐? 저는 부모를 여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쌍한 애로구나. 들어오너라. 움막 안으로 들어온 복철이는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어요. 이걸 깔고 땅바닥에서 자거라. 노루 가죽을 복철이에게 던져주었지요. 복철이는 포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애꾸 눈이었어요. 복철이는 노루 가죽을 바닥에 깔고 적당한 크기의 장작을 가져다 베개를 하였지요. 너 금강산으로 갈 테냐? 가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내 잔심부름이나 하거라. 복철이는 다음 날부터 애꾸는 포수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지내었어요. 포수는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곤 하였지요. 복철이는 포수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 다른 움막을 살폈답니다. 거기에는 총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아버지의 총이야. 아버지의 총을 발견한 복철이는 총을 부둥켜 안았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꾸물꾸물 어둠이 짙어지자 포수가 돌아왔어요. 오늘은 뭘 잡으셨어요? 글쎄, 아무것도 잡지 못했구나. 복철이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포수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잠을 잤답니다. 복철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애꾸눈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잠시 후 비명 소리가 나더니 포수는 푹 쓰러졌지요. 복철이는 애꾸눈이 빼앗은 수십 자루의 총을 차례대로 한 발씩 쏘았답니다. 당, 당.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골짜기 여기저기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였어요. 이튿날 아침 숲속으로 가보았지요. 숲속에는 어제까지 없었던 바위들이 이곳저곳에 생겨나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어보니 어제 쏘았던 총 숫자와 같았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포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복철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아버지의 총으로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냈답니다. 복철이는 이곳을 고향인 금강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금강봉이라고 불렀답니다. 두벌 가죽. 세벌 김을 한창 매던 김첨지는 부자네가 녹두 한 마를 팔아 모시 두루마기감을 사오라고 해서 고개 넘어 먼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다 보고 돌아선 김첨지는 장마당에서 오래간만에 사돈을 만났답니다. 사돈을 만났으나 가난한 김첨지는 점심 대접할 돈이 없었지요. 그래 난처해서 우물쭈물 하는데 사돈은 그 눈치를 채고 먼저 점심을 하자고 이끌었어요. 두 사돈은 술 한 병을 사놓고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헤어졌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김첨지는 적잖이 취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강냉이 죽만 먹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셨기 때문이었지요. 못이 두루마기감을 싼 보따리를 허리에 두르고 높은 고개를 비칠거리며 허위허위 올라온 김첨지는 차츰 더 술 기운이 돌아서 더는 갈 수가 없었답니다. 한잠 자고 갈 생각으로 고갯마루 풀밭에 눕자 이내 잠이 들었어요. 얼굴에 선뜩선뜩 빗방울이 떨어지는 바람에 김첨지는 잠에서 깨었답니다. 얼마나 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방이 캄캄한 밤이었어요. 누운 채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총총하였지요. 어찌된 셈이야? 별이 총총한데 비가 오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누워있는데 또 얼굴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범이란 놈이 꼬리에 물을 묻혀다가 뿌리는 것이었지요. 김첨지의 얼굴에 물을 뿌린 범은 휙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범은 자는 사람은 안 잡아먹는다더니 이놈이 나를 깨워서 잡아먹자는 게로구나. 김첨지는 범의 밥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지요. 한평생을 헐벗고 굶주리며 어렵게 살아오다가 나중에는 범의 밥이 되다니. 김첨지가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누워있는데 범은 또 개천에 가서 꼬리에 물을 묻혀다가 김첨지 얼굴에 뿌렸답니다. 김첨지는 자기가 깨어난 줄 알면 범이 잡아먹자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자는 체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였지요. 곰곰 생각하던 끝에 이왕 죽을 바에는 싸워나 보다가 죽자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김첨지는 범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또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온 범은 궁둥이를 돌려 꼬리를 김첨지 얼굴에 대고 흔들었어요. 김첨지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두 손으로 범의 꼬리를 감싸주면서 낚아채었지요. 갑작스레 습격을 당한 범은 궁둥방아를 찌으며 풀썩 물러앉았다가 겁이 더럭 나서 냅다 뛰기 시작하였어요. 범의 꼬리를 거머쥔 김첨지는 범이 뛰는 대로 끌려갔지요. 정신이 나간 범은 꼬리에 김첨지를 달고 이산 저산 뛰넘어서 깊은 산속으로 달려갔어요. 김첨지는 범의 꼬리를 잡고 끌려가면서도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답니다. 드디어 어떤 굴에 다다랐어요. 김첨지는 굴 속에 들어가는 날이면 자기 목숨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바로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 김첨지는 범의 굴로 들어가는 순간 두 발로 굴 어귀의 바위를 버디디고 힘껏 당겼답니다. 그 바람에 굴로 들어가던 범이 끌려 나왔지요. 범도 끌려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발톱을 받고 끌어당겼어요. 범이 있는 힘을 다해 끌고 들어가면 김첨지가 또 젖먹던 힘까지 써서 끌어내고 이렇게 끌려 들어갔다 끌려 나왔다 하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면 틀림없이 김첨지가 굴 앞에 앉아 풍구질을 하는 것 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이렇게 생사를 겨루는 격투가 밤새도록 벌어지다가 드디어 김첨지가 뒤로 벌렁 낮아빠졌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김첨지는 새벽 이슬이 내릴 때에야 깨어났답니다. 정신이 든 김첨지는 범과 싸우던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와 동시에 범이 손에 들려 올라왔답니다. 김첨지는 놀라며 범을 휙 뿌리치려 했으나 꼬리를 거머쥔 손이 굳어 놓여지지 않았고 범은 손을 흔드는 대로 훌렁훌렁 흔들렸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범의 알몸은 빠져 달아나고 가죽만 남은 것이었지요. 사실인즉 범과 김첨지가 죽을 힘을 다해 끌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범은 가죽이 캥길 대로 캥기면서 가장 약한 콧등이 터졌고, 끌어당길 때마다 콧등이 졸곰졸곰 찢어지다가 범이 힘을 버썩 쓰는 바람에 가죽이 훌렁 벗겨져 몸뚱이만 굴로 뛰어들어가고 가죽은 김첨지 손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김첨지는 우선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들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답니다. 범과 죽기 살기로 밤새도록 끌어당긴 탓도 있지만 범 꼬리를 잡고 끌려오는 도중에 바위에도 부딪히고 나무 구루터기에도 찢기고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었지요. 김첨지는 한참 숨을 돌려가지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 자리에 누운 김첨지는 부자네의 모시 두루마기감을 잃은 탓으로 시달림을 받다가 마침내 빈 문서를 쓰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뒤뜰에 몰래 말리고 있는 범 가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몸이 회복되자 김첨지는 범 가죽을 싸가지고 장으로 갔답니다. 피물장수는 김첨지의 범 가죽을 보더니 칼 안 대고 벗긴 통가죽이라고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답니다. 김첨지는 범 가죽을 판 돈으로 동네에서 가장 좋은 물 안 마르고 기름진 고래논 한섬지기를 사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지어 잘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땅을 붙이며 농사를 짓게 된 김첨지가 어떻게 갑자기 돈을 벌었는지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하고 부러워들 하였지요. 그 가운데에서도 건넌마을 욕심쟁이 곽첨지가 가장 배아파하고 부러워하였어요. 곽첨지는 김첨지한테 여러 번 찾아가서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고 물었으나 김첨지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곽첨지는 김첨지한테 술을 잔뜩 사먹여 취하게 해가지고 끝내 돈 번 비밀을 알아내었지요. 비밀을 알아낸 곽첨지는 당장 범을 잡을 것 같이 기뻤어요. 김첨지가 잡은 범을 내가 못 잡으랴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씨름을 해도 김첨지한테 이기고 장기를 두어도 김첨지를 이기는 곽첨지였기 때문이랍니다. 곽첨지는 그날 밤부터 김첨지가 알려준 고갯마루턱에 가서 드러누워 밤을 새우곤 하였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 눈보라가 사나운 날에는 쉴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김첨지가 산 고래논을 생각하면 욕심 뭉치가 치밀어 하룻밤도 쉬지 않고 고갯마루로 가곤 하였어요. 사실 곽첨지는 김첨지네 고래논을 지날 때마다 하루빨리 범을 잡아 돈을 벌어서 꼭 김첨지네 논 윗배미를 사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래가지고 가물 때에는 물골을 막아 물을 안 주고 장마 때에는 탁 터놓아 물이 넘치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김첨지는 해마다 곡식을 못 거두게 되어 부득이 그 논을 팔게 되리라. 그러면 그때 싼 값으로 사서 거들어거리며 농사를 지어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비바람 치는 밤과 눈보라 날리는 밤을 새우며 범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것이랍니다. 범이 나타나기만 하면 틀림없이 잡겠는데 그놈의 범은 곽첨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몰라주고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곽첨지는 참을성 있게 3년 석 달을 하루도 빼지 않고 고갯마루에 가서 밤을 새웠어요. 지성이면 감천인지 드디어 3년 석 달 만에 기다리던 범이 나타났답니다. 김첨지가 이야기해준 대로
범은 곽첨지가 자는 줄 알고 개천에서 꼬리에 물을 묻혀다가 얼굴에 뿌렸어요. 곽첨지는 눈을 살며시 뜨고 범을 보았지요. 먼저 범이 큰가 작은가를 가늠해 보는 것이었어요. 꼬리를 휙 내두르고 저쪽으로 가는 범은 붉은 바탕에 미역 같은 검은 줄이 쭉쭉 간 칡범인데 허리가 늘씬한 게 김첨지가 잡았다는 놈보다 서너 뼘이나 클 것 같았지요. 곽첨지는 기분이 좋아서 그러면 그렇지 하는 소리가 튀어나올 뻔하였어요. 곽첨지는 벌떡 일어나 춤이라도 한바탕 추고 싶은 충동을 누르면서 김첨지가 가르쳐 주던 것을 곰곰이 생각하였답니다. 쿵둥이를 돌려대고 꼬리로 물을 떨굴 때 벼락같이 꼬리를 거머쥐고 낚아챘다고 하였겠다. 곽첨지는 김첨지한테서 들은 대로 범의 꼬리를 쥐고 힘껏 낚아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범은 엉덩방아를 찧었다가 냅다 뛰기 시작하였어요. 곽첨지는 범의 꼬리에 매달려 끌려갔답니다. 끌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였지요. 어린 소나무를 베어낸 창날 같은 구루터기 위로도 갔고 눈 덮인 산봉우리로도 끌려갔으며 가시나무 숲속으로도 끌려갔어요. 그러나 곽첨지는 조금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답니다. 이제 김첨진의 고래논 윗배미를 사게 되었다는 생각에 흥타령이라도 부르고 싶었어요. 드디어 굴에 이르렀지요. 옳지, 여기서 정신을 차렸다고 했겠다. 곽첨지는 굴 어기 바위에 두 발을 버디디고 힘껏 당겼답니다. 굴로 달려 들어가던 범이 엉거주춤 서더니 끌려 나왔어요. 그 다음 벌어진 일은 김첨지 때와 똑같았답니다. 다만 다르다면 김첨지는 겁이 잔뜩 나서 죽을 힘을 다해 범하고 끌어당기기 내기를 했다면 곽첨지는 흥이 나서 양산도를 부르며 범하고 결투를 했다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곽첨지도 범 가죽이 벗겨질 때에는 역시 정신을 잃고 넘어졌다가 새벽녘에야 깨어났답니다. 깨어난 곽첨지는 손에 쥐어진 범 가죽을 들고 춤을 추려고 일어서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끌려오는 동안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터지고 창날 같은 나무 구루터기에 가슴과 등이 찢기고 가시나무에 긁히고 핥히어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지요. 곽첨지는 주저앉은 채 아픔을 참아가며 팔을 벌려 범 가죽 길이를 재보았어요. 한 발 가웃이나 되었답니다. 확실히 김첨지가 잡은 것보다는 훨씬 큰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잡으면 김첨지 것보단 나은 걸 잡지. 헤헤헤헤.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히히 웃던 곽첨지는 또 춤을 추고 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곽첨지는 범 가죽을 등에 걸머쥐고 기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석 달 동안을 몸져 누워서 치료를 하고야 겨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 곽첨지는 잘 말린 범 가죽을 지고 장으로 나갔답니다. 곽첨지는 먼저 3년 전에 김첨지가 벗긴 범 가죽을 산 피물 장수한테 가지고 갔어요. 자, 범 가죽을 사시오. 이건 칼을 안 대고 벗긴 통가죽이오. 3년 전에 김첨지가 벗긴 것보다 5뼘이나 더 크다오. 곽첨지는 이렇게 자기 물건 자랑을 하였어요. 피물 장수는 범 가죽을 치스러 보고 내리쓰러 보고 하더니 안 사겠소이다. 다른 데나 가져가 보시오. 하고 물러앉았지요. 허허, 이 사람이 싸게 사고 싶은 모양이지. 싫으면 그만두시오. 곽첨지는 범 가죽을 도로 싸가지고 다른 피물 장수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도 범가죽을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안 사겠다는 것이었지요. 곽첨지는 또 다른 피물 장수를 찾아갔어요. 거기서도 안 사겠다고 하였답니다. 곽첨지는 피물장수란 피물장수는 다 찾아가 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사자는 사람이 없었지요. 곽첨지는 장사꾼 놈들이 싸게 사려고 서로 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어요. 허허, 고약한 놈들 같으니 내가 이 가죽을 어떻게 벗긴 거라고 어림없지. 곽첨지는 장사꾼들의 소행이 고약하게 생각되었으나 안 사겠다는 데에는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곽첨지는 할 수 없이 김첨지가 벗긴 가죽을 산 피물장수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도 그는 3년 전에 김첨지가 요구하지도 않은 높은 값을 치르고 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였지요. 자, 이 사람, 그러지 말고 흥정을 하자고. 흥정이란 애누리도 있는 법이니 우선 값이나 불러보구려. 곽첨지는 이렇게 말하며 범가죽을 풀어놓았어요. 피물장수는 범가죽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말하였지요. 안 사겠소. 거저 준대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거저 줘도 소용없다니. 이건 두벌 가죽이어서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뭐? 두벌 가죽이라고? 곽첨지는 그만 앞이 캄캄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곽첨지가 벗긴 가죽은 3년 전에 김첨지가 벗긴 범의 가죽이 다시 돋은 두벌 가죽이었던 것이에요.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은 곽첨지는 두벌 가죽을 지고 되돌아갔답니다. 곽첨지의 입에서 3년 공부 나무아미 타부리로군 하는 말이 맥없이 새어 나왔답니다. 농부의 도벽을 버리게 한 선비. 옛날 옛적 시골의 한 농부가 밥술이나 먹는데도 항상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가난한 선비 집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솥을 훔치러 들어갔지요. 그런데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여보, 쌀이 어디에서 나서 이 죽을 끓였단 말이오? 라고 선비가 추궁을 하자 그게 며칠째 굶을 수가 없어 집 앞 농부의 논에 벼가 마침 익었길래 밤에 몰래 5홉 정도 훑어 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농부에게는 뒤에 얘기하고 바느질을 해주어 갚을 터이니 염려 마세요. 라고 그의 아내가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선비는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하니 빨리 매를 만들어 오시오. 라고 해서 매를 치더니 죽을 내다 버리라고 해서 죽을 모두 버린 선비의 아내는 서러워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농부는 그 논이 자기의 논이었는데도 선비의 행동에 너무나 감동되어 자신의 도벽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처에게 죽 2그릇을 쑤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선비 집에 가서 주었지요. 그러나 명분 없는 죽을 아니 먹겠다는 선비에게 이러저러해서 쑤어온 죽이오니 이것을 잡수시지 않으면 소인도 도벽을 고치지 않겠는데쇼. 라고 하자 선비 내외가 죽을 먹는 거였지요. 그러자 농부는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때까지 매일같이 죽을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아내었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굶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해 안 가 선비는 등가를 해서 벼슬길에 나아갔고
그 농부 또한 도벽을 깨끗이 버렸다고 합니다.